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23년 제2회 대기환경 산업기사 최근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게 되면 먼저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의 입경 분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빈도 분포 곡선과 최상 누적 빈도 분포 곡선을 도식하고자 한다. 필요한 빈도와 최상 누적 빈도 분포율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입경 분포와 입자수에 대한 표가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문제 1번을 보시게 되면 20에서 30 마이크로 사이의 입경 범위의 빈도를 계산하시오. 2번 20에서 30 마이크로 입경 범위에서 최상 누적 빈도 분포율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먼저 1번에 나와 있는 20에서 30 마이크로미터 사이에 있는 빈도를 계산을 해요. 그럼 빈도를 계산했을 때는 입자 계수에서 입경 범위의 차를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입자 계수라는 것은 지금 문제 조건에서 0에서 2.5 마이크로 사이에서 30에서 60개의 사이에 들어있는 입자수를 다 더하면 돼요. 그러면 210 플러스 200 플러스 420, 580, 400, 140, 180을 다 더하면 총 입자수가 얼마가 되죠? 213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입자의 총 입자수에서 이제 입자 개수를 나타내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범위는 얼마죠? 입경이 20에서 30 마이크로미터예요. 그럼 총 입자수분의 부분 입자수, 다시 말해서 20에서 30 마이크로 사이의 입자수 곱하기 100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총 입자수는 얼마였죠? 2130. 그리고 20에서 30 마이크로의 입자수는 140이에요. 그래서 140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죠? 6.5728%가 나왔어요. 그 값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입경 범위의 차. 입경 범위의 차는 20에서 30 마이크로니까 30에서 20을 빼면 되겠죠. 30에서 20.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되면 빈도의 값은 0.66% per 마이크로미터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최상 누적 빈도 분포율을 계산하는데,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입경 자체에서 입경 분포의 첨부가 마지막까지 다 계산을 해줘야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최상 누적 빈도 분포율이라는 것은 각각의 여러분들 입경 분포에서 값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먼저 0에서 2.5 마이크로미터의 입자의 개수 퍼센트를 계산해요. 그러면 총 개수 2130분에 0에서 2.5 마이크로미터의 입자수가 210개예요. 210개, 그죠? 그래서 210 나누기 2130 곱하기 100을 하면 9.86%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최상 누적 빈도 분포율을 얼마를 가정하느냐? 제일 큰 값이니까 가장 최초의 값을 100%를 놓습니다. 그래서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2.5에서 5.5 마이크로 사이의 입자의 개수는 지금 200개거든요. 그래서 200 나누기 2130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9.39%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누적 빈도 분포율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의 값이 0에서 2.5 마이크로 사이의 최상 누적 빈포율이 100%였거든요. 그래서 100% 마이너스 2번에서 나온 9.39%를 빼주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나왔죠. 9.86%를 빼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누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90.14%. 그리고 5.5에서 7.5 마이크로미터의 입자의 개수 퍼센트는 입자가 420개죠. 420 나누기 총 입자수가 2130 곱하기 100을 하면 19.72%가 나오죠. 따라서 여러분들 90.14%의 값에서 90.14%의 값에서 바로 앞의 값을 빼주는 거죠. 9.39%의 값을 빼주면 80.75. 그리고 7.5에서 10.5 마이크로미터의 입자의 개수는 580개예요. 그래서 580 나누기 2130 곱하기 100을 하면 27.23%. 그러면 80.75에서 19.72%를 빼주면 61.03%. 10.5에서 20 마이크로의 입자의 개수는 400개예요. 400개 나누기 총 입자수 2130 곱하기 100을 하면 18.78%. 그래서 61.03%에서 앞에 나와 있는가 27.23%를 빼주면
33.80%가 나오죠. 20에서 30 마이크로미터의 입자의 개수는 140개니까 140 나누기 2130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6.57. 그래서 33.80%에서 10.78%를 빼주면 15.02%. 그래서 바로 앞에의 값을 계속해서 빼줘서 누적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0에서 60 마이크로 입자의 개수는 180개니까 180 나누기 2130 곱하기 100을 하면 8.45%예요. 따라서 15.02에서 6.57을 빼면 8.45.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8.45, 8.45가 빼게 되니까 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누적 빈도 분포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앞에의 값을 계속적으로 빼줘서 누적으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나오는 값이 두 개가 동일한 값이 나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에 보면 입자 개수의 퍼센트와 최상 누적 빈도 분포율의 값이 동일한 값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것은 20에서 30 마이크로 범위에서 최상 누적 빈도 분포율을 계산하죠. 자, 20에서 30 마이크로의 최상 누적 빈도 분포율은 얼마가 되죠? 15.02%. 그래서 15.02%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을 때 주의를 조금 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표준 상태라는 것은 0도씨 760ml HG를 표준 상태라고 해요. 표준 상태에서 이산화황이라는 것은 SO2를 이야기하죠. 이산화황의 농도가 150 ppm을 25도 실내 ATM에서 이산화황의 농도를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으로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그러면 ppm의 단위가 뭐죠? ppm의 단위는 ml per s미터의 삼성 또는 ml per n 미터의 삼성을 의미하죠. 자, 그러면 지금 150 ppm이라는 것은 150ml per s미터의 삼성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단위에 보면 미터의 삼성 앞에 SN이 없어요. SN이 없다는 소리는 상태가 현재 상태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보정을 해줘요. 따라서 S미터의 삼성이 표준이니까 대각선으로 표준이 가죠. 그럼 아래쪽에 현재가 오겠죠. 온도는 절대온도. 절대온도라는 것은 273 플러스 도시온도. 0도씨, 표준 상태는 0도씨니까 여기는 0도씨는 보정을 안 해도 되죠. 현재 온도 25도 보정했어요. 자, 그리고 1ATM이니까 압력도 보정을 안 해도 되죠. 자, 그런 다음에 ml를 미리그램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SO2라는 아황산가스 또는 이산화황의 1몰을 기준했을 때 분자량은 64mg. 그때 이 체적은 22.4ml. 그래서 ppm의 단위가 나와 있으면, 문자나 단위가 나와 있으면 1몰을 기준했을 때 분자량은 미리그램, 그때 이 체적은 ml로 여러분들이 값을 표현하시면 돼요. 따라서 64mg 나누기 22.4ml를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ml 없애고 mg per 미터의 삼성, 온도를 보정했으니까 현재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mg을 마이크로그램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mg은 10의 삼성 마이크로그램을 한 번 더 보정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계산을 해보시면 392,617.45 마이크로그램 per 미터의 삼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도가 주어지는 상태에서 현재 상태로 값을 계산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온도를 환산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기 집진기에서 집진 효율을 90%에서 99%로 증가시키려면 집진판의 면적을 몇 배 증가시켜야 하는지 계산하시오. 단 유량이나 다른 조건은 변함이 없으며 효율은 도이치식을 이용할 것. 자, 도이치 앤더슨의식, 도이치식 같은 말입니다. 자, 도이치식은 면적과 이동하는 속도와 가스량 세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효율은 1-EXP AW 나누기 Q가 도이치 앤더슨의 식이에요. A는 면적, W는 이동하는 속도, Q라는 것은 가스량이죠. 여기서 면적의 변화를 이제 묻게 되니까 여기서 A라는 면적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EXP라는 것은 EX와 동일하죠. 그래서 EX를 없애기 위해서는 맞은변에 ln, 자연대수를 취해 주시면 돼요. 반면에 10X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로그를 취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해서 A에 대한 식으로 정리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식을 정리해 볼까요?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왼쪽으로 옮기고 왼쪽에 있는 효율을 오른쪽으로 옮겨요. 그럼 EXP를 없앱니다. ln을 취해주라고 그랬죠. 이렇게 여기서 a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ln 1- 효율 나누기 더블 나누기 q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ln 1- 효율에서 곱하려고 하면 자, 이렇게 나타내 주셔도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효율이 90%에서 99%로 증가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래쪽에 효율 자리에 90%, 변화된 두 번째 분자 자리에 99.9%를 넣어서 대입하시면 되고, 이 값은 여러분들이 계산이 안 되죠. 약분을 시키면 돼요. 대신에 여기서 ln부터는 계산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따라서 계산하시면 2배. 그러면 정답은 집신판의 면적을 몇 배로 증가해야 되죠? 2배로 증가를 시키면 되겠죠.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구의 폭이, 유입구의 폭이 12.0cm, 유효 회전수가 5인 원심 분리기에 입자 밀도가 1.7g/cm의 삼성인 배기가스가 15.0m/s의 속도로 유입된다. 이때 절단 입경을 계산하시오. 그리고 공기의 밀도는 무시하고 가스의 점성도는 350K에서 0.0748kg/m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심 분리기니까 원심력 집진기, 다시 말해서 사이클론에서 절단 입경이니까 DP50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따라서 DP50은 시험에서 아주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DP50은 루트 마이크로 9마이크로B, 마이크로는 점성계수, B는 입구폭, 나누기 2파이 N 회전수, V 속도, ρS-로, ρS는 입자의 밀도, 로는 가스의 밀도. 여기서 가스의 밀도가 공기의 밀도거든요. 공기의 밀도는 생략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굳이 사용을 하지 않아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단위가 미터. 마이크로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미터를 마이크로미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죠? 10의 육성. 10의 육성을 곱해놓은 이유는 미터의 단위를 마이크로의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육성을 곱하는 거죠. 자, 대입을 하기 전에 단위가 지금 여기 보면 입자의 밀도가 g/cm의 삼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kg/m의 삼성으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g/cm의 삼성을 kg/m의 삼성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느냐 하면 10의 삼성을 곱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1700kg/m의 삼성이 되겠죠. 자, 대입해보면 9마이크로. 자, 마이크로는 점성계수 0.0748kg/m/h. 자, m/h에서 hour를 sec로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1시간은 3600초를 보정을 한 이유죠. 자, 왜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면 우리가 속도의 시간 단위가 세크죠. 그래서 두 개의 시간 단위를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보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B라는 것은 입구폭 12.0cm니까 0.12m가 되는 거죠. 나누기 2파이 N 회전수 5회, 그리고 V라는 것은 속도는 15.0m/s, 그리고 밀도는 1700kg/m의 삼성에 루트를 씌워서 10의 육성을 곱하면 마이크로미터로 값이 나오죠. 따라서 5.29 마이크로미터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굴뚝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링겔만 매연 농도표를 사용해서 측정한 결과가 다음 보기와 같을 때 매연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5회는 8회, 4도는 12회, 3도는 35회, 2도는 45회, 1도는 66회, 0도는 154회. 자, 매연의 농도를 계산했을 때는 도수 곱하기 횟수의 합에서 총 횟수를 나눠준 다음에 퍼센트로 계산하잖아요. 보통 퍼센트로 계산했을 때는 얼마를 곱하죠? 100. 그런데 여기서는 얼마를 곱하죠? 20.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퍼센트로 계산하는데 곱하기 100을 하지 않고 곱하기 20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따라서 분자의 도수 곱하기 횟수의 합은 5 곱하기 8 플러스 4 곱하기 12 플러스 3 곱하기 35 플러스 2 곱하기 45 플러스 1 곱하기 66 플러스 0 곱하기 154회 나누기 총횟수 8회 플러스 12회 플러스 35회 플러스 45회 플러스 66회 플러스 154회. 따라서 전체 곱하기 20을 해서 계산하시면 매연의 농도는 21.81%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함정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되느냐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돼요. 20을 곱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10m가 되는 곳에 직경이 100마이크로미터인 먼지가 있다. 자, 이들은 5m/s인 속도로 수평으로 바람이 분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동종의 먼지로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의 낙하 속도는 0.6cm/s이다. 1번 100마이크로미터일 때의 낙하 속도를 계산하시오. 2번 100마이크로미터일 때의 낙하 지점을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자,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하 속도를 우리가 계산했을 때 그 낙하 속도라는 게 뭐죠? 침강 속도예요. 자, 침강 속도라는 것은 18마이크로분의 D의 제곱, rho s 마이너스 rho g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침강 속도 Vg는 D의 제곱에 어떤 관계? 비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 보시게 되면 갈로에 동종의 먼지로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의 낙하 속도가 0.6cm/s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침강 속도와 D의 제곱의 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0.6cm/s, 0.6cm/s일 때 입자의 크기는 10마이크로의 제곱은 100마이크로의 제곱일 때 침강 속도가 얼마냐는 거죠. 따라서 100마이크로미터일 때 침강 속도는 60cm/s, 미터로 고치면 0.6m/s예요. 자, 두 번째는 뭐를 계산하느냐면 낙하 지점을 계산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낙하 지점이 길입니다. 따라서 길이 L은 Vg 침강 속도 분의 UH로 계산하죠. Vg라는 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산한 값 0.6m/s. 자, 그리고 유속이 얼마죠? 이동하는 속도가 5m/s. 그리고 H 높이가 10m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길이는 83.33m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낙하 속도 또는 침강 속도와 직경의 상관관계, 직경의 제곱에 비례 관계가 있다는 이제 우리가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직경이 1.2m인 굴뚝에서 배출가스 유속을 피토관으로 측정했더니 동압이 15mH초였다. 배출되는 가스의 유량을 계산하시오. 단 피토관 계수가 0.85, 배출가스 온도가 150도씨, 정압은 0mHg, 밀도는 1.28kg/sm의 삼성이다. 그럼 우리가 유량을 계산했을 때 유량이라는 것은 면적 곱하기 유속이에요. 자, 면적은 직경이 나와 있을 때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계산하죠. 그 다음 유속은 피토관을 사용했을 때는 피토관의 유속 곱하기 2gh 나누기 r 루트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밀도가 표준 상태로 나와 있고 온도가 나와 있을 때는 반드시 보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면적 4분의 파이 D의 제곱, 직경이 지금 얼마죠? 1.2m. 그래서 4분의 파이 D의 제곱, 직경에 1.2m를 대입해서 제곱 곱하기 피토관에서 유속 계산하는 식을 보면 피토관 계수가 지금 얼마죠? 피토관 계수가 0.85. 2 곱하기 G는 중력 가속도예요. 중력 가속도는 문제 조건에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H는 동압. 지금 동압이 얼마죠? 동압이 15mH죠. 나누기 밀도가 표준 상태에서 1.28kg/sm의 삼성. S가 붙었으니까 표준 상태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온도가 지금 몇 도씨 상태죠? 배출가스 온도가 150도씨예요. 그래서 150도 상태로 고쳐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값이 표준, 대각선으로 표준. 그러면 아래쪽은 현재. 그래서 지금 배출가스 온도 현재 온도가 150도니까 150도를 보정하시고, 그리고 표준 온도는 0도씨니까 굳이 보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유량이 18.135m의 삼성/s죠. 그런데 마지막에 유량을 미터의 삼성 미니체로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세크를 미니체로 환산하기 위해서 1분은 60초를 마지막으로 보정을 하시면 1088.13m의 삼성 미니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 7번 같은 경우에서는 유량을 계산을 하는데 피토관 계수를 이용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피토관 계수에서 유속 구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 피토관에서 유속 구하는 식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밀도의 온도를 보정을 하느냐 보정을 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밀도가 표준 상태이고 배출가스 온도가 나와 있으면 무조건 보정을 합니다. 근데 밀도가 현재 상태이면서 온도가 나와 있으면 보정하지 않죠. 왜?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느 도시 지역이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시골 지역보다 태양의 복사열량이 10% 감소한다고 한다. 도시 지역의 지상온도가 255K일 때 시골 지역의 지상온도를 계산하시오. 단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을 이용하시오.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에서 E는 에너지 E라는 것, 복사 에너지 E라는 것은 시그마 T의 4승이거든요. 여기서 시그마라는 것은 상수, T라는 것은 절대 온도인데 상수의 값은 안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상수의 값은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와트 퍼 제곱미터예요. W가 와트입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도시 지역의 복사 에너지, 왜? 도시 지역의 지상 온도가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도시 지역의 복사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도시 지역의 온도가 주어졌으니까 절대 온도의 4승 곱하기 상수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도시 지역에서 여러분 복사 에너지를 계산하는데 상수가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와트 퍼 제곱미터예요. 자, 여기 온도, 도시 지역의 온도가 지금 255K. 그래서 255K의 4승. 그러면 239.7428 와트 퍼 제곱미터 K의 4승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죠? 시골 지역의 지상 온도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시골 지역의 지상 온도는 지금 여러분들을 보시면 대도시는 시골 지역보다 태양의 복사 열량이 10% 감소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도시보다 시골 지역이 10%가 높다고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도시 지역의 복사 에너지를 이렇게 계산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 값보다 10% 더 높은 게 시골 지역이에요. 그래서 시골 지역의 복사 에너지는 10%가 많다는 소리는 대도시 지역의 복사 에너지를 1로 보면, 100%로 보면 시골 지역은 110%가 되는 거죠. 10%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1.1을 곱하면 도시 지역의 복사 에너지가 시골 지역의 복사 에너지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럼 복사 에너지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를 계산할 수 있죠? 시골 지역의 지상 온도를 계산할 수 있죠. 따라서 시골 지역의 복사 에너지 263.716 와트 퍼 제곱미터 K의 4승은 상수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와트 퍼 제곱미터 곱하기 절대 온도의 4승. 따라서 절대 온도의 4승 T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식을 계산해서 T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얼마의 값이 나오느냐면 261.15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시골 지역과 대도시 지역이 있는데 대도시 지역이 시골 지역보다 10% 작다고 했기 때문에 대도시 지역의 값을 계산해서 시골 지역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10%, 그러니까 1.1을 곱해서. 그런 다음에 시골 지역의 온도를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주는 문제가 되는 거죠.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값이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 식으로 나타내면 간단합니다. 그리고 문제 9번. 불화수소는 HF입니다. 0.05%가 포함된 가스 1000Sm의 삼성파워를 수산화나트륨으로 중화 처리하고자 한다. 필요한 수산화나트륨의 소유량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HF와 NaOH의 반응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HF를 NaOH로 반응을 시키는데, 자, 여기서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야 되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나야 되니까 뭐가 나오죠? NaF 그리고 H2O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HF는 가스량 중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체, NaOH는 소유량을 수산화나트륨의 NaOH니까 킬로그램 파워로 계산하라고 그래요. 그럼 분자량을 쓰면 되겠죠? 따라서 NaOH의 분자량은 Na가 23, O가 16, H가 1, 그래서 40이에요.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HF 22.4Sm의 삼성일 때 NaOH의 분자량 40kg은 1000Sm의 삼성파워 중에서 불화수소 HF가 0.05%, 퍼센트를 없애기 위해서 백분율 10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하죠. 따라서 X.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시면 최종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우리가 수산화나트륨 NaOH의 양은 0.89kg/H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응식을 정확하게 세우고 우리가 최적을 쓸 건지 분자량을 쓸 건지를 여러분들이 문제 단서를 이용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공기를 이용해서 부탄을 완전 연소시킬 때 건조가스 중에 CO2 max를 계산하시오. 단 공기비는 1.2다. 자, 여기서 문제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보통 공기비가 주어져 있으면 실제 공기량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CO2 max라는 것은 건조가스량 중에 이론 공기량을 사용한 값을 기준을 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GOD가 되는 거죠. GOD라는 이론 건전소 가스량을 기준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제에서는 공기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꼭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CO2 max는 이론 건전소 가스량 GOD를 기준하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연소 반응식을 또 한번 세워볼까요? C가 4개고 H가 10개예요. 그럼 산소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CO2와 H2가 발생하겠죠? 탄소가 4개니까 CO2 앞에 4개, H가 10개니까 H2잖아. 2분의 10은 5, 산소 2개짜리가 4개, 8개, 1개짜리가 5개, 그러면 13개. 그렇게 오면 2분의 13은 6.5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체 상태에서 GOD, 기체 상태에서 GOD는 1-0.21, A0 플러스 CO2량. 그래서 최적비, S 밑에 삼성과 S 밑에 삼성은 최적이거든요. 그래서 최적비는 개수비와 동일해요. 따라서 1-0.21, A0, 이론 공기량이라는 것은 산소 개수 나누기 0.21이죠. 산소 개수가 6.5개, 따라서 6.5 나누기 0.21, 플러스 CO2량 4개. 따라서 GOD의 값은 28.4524 S미터의 삼성 per S미터의 삼성이 되는 거죠. 그럼 CO2 max는 자, 계산된 GOD 값 대입하고 CO2량은 몇 개? 4개. 그래서 4S미터의 삼성 per S미터의 삼성 나누기 GOD 28.4524 S미터의 삼성 per S미터의 삼성 퍼센트로 계산하니까 곱하기 100이죠. 따라서 14.06%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팁에서도 설명해 놓은 것처럼 최적비는 개수비고, 그리고 CO2 max를 계산했을 때 가스량은 이론 건연소 가스량 GOD를 기준하기 때문에 공기비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공기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직경이 30cm, 여과자료 100개의 처리가스 유량이 20m의 삼성/s이고 먼지 농도가 5g/m의 삼성인 배기가스를 처리하려고 한다. 여과 속도를 2.0cm/s로 할 경우에 여과자료의 높이를 계산하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과 집진 장치에서 유량 Q는 면적 곱하기 속도잖아요. 그럼 여기서 면적은 여과백 1개에 해당하는 면적, 여과백 1개에 해당하는 면적이 πdl. 그럼 n개, 여기다 n개를 곱하면 되죠. 이동하는 속도 vf.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여과자료의 뭐를 계산하죠? 높이를 계산하니까 높이라는 게 L, 길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Q라는 유량은 20m의 삼성/s 나누기 파이는 계산기에 그대로 있으니까 파이를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D라는 직경은 30cm니까 0.3m. 그리고 N은 개수 몇 개죠? 100개. 그리고 VF라는 것은 이동하는 속도 2.0cm/s의 여과 속도를 의미하겠죠. 미터로 고치면 0.02 m/s. 따라서 높이 L 또는 길이 L은 10.61 m라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과 자료의 높이나 여과 자료의 길이는 같은 의미가 됩니다. 10.61m의 높이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한 공장에서 직렬조합, 옆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직렬이죠. 원심력 집진장치와 여과 집진장치를 설치해서 처리하고 있다. 원심력 집진장치의 집진 효율이 70%이고 총 집진 효율이 98%이라면 여과 집진장치의 집진 효율을 계산하시오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개의 집진기가 있을 때는 각각의 통과율의 곱을 1에서 빼주라고 했죠. 그래서 총합 효율은 1 효율1 곱하기 1 효율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총합 효율이 98%예요. 그리고 첫 번째 집진장치의 효율이 70%예요. 0.7. 그러면 두 번째 장치의 효율을 계산하는 거죠. 자, 계산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을 때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자, 1 0.7 곱하기 1 효율 2는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1 효율 2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를 바꿔주면 되죠. 따라서 효율 2는
이렇게 식을 정리해서 나온 값이 0.93333이에요. 그래서 퍼센트로 계산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백분율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93.33%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이용해서 A, B, C 각 물질의 질량 백분율을 계산하시오. 자, A, B, C 물질의 질량과 비율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각 물질의 질량 백분율이라는 것은 각 물질의 질량에서 전체 물질의 질량을 나눠준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시면 돼요. 그럼 전체 물질의 질량을 계산하면 A라는 물질의 질량이 24%니까 24 곱하기 0.24 플러스 32 곱하기 0.46 플러스 48 곱하기 0.3을 해서 전체가 34.88이 나왔어요. 그럼 A 물질을 계산하게 되면 24 곱하기 0.24 나누기 34.88 곱하기 100. 그죠? 그리고 B 물질을 계산하면 32 곱하기 0.46 나누기 34.88 곱하기 100. 그리고 C 물질은 48 곱하기 0.3 나누기 34.88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 물질의 질량 백분율, B 물질, C 물질의 질량 백분율을 각각을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답란을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전체 물질의 질량을 계산을 한 다음에 각각의 물질의 질량으로 한 번 더 각각의 물질의 질량에서 전체 물질의 질량을 나눠준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돼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불화수소가 HF죠. 불화수소에 응집제를 주입하였더니 CaF2가 뭐죠? 형석입니다. CaF2가 발생하였다. 이때 주입한 응집제는 무엇인지 쓰시오 돼 있어요. 자, 팁에 보면 HF를 어떤 물질과 반응하니까 CaF2라는 형석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Ca가 들어가는 물질이 나와야 돼. 그리고 물이 나와야 되니까 수산화칼슘과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HF와 수산화칼슘이 반응하게 되면 CaF2라는 형석과 H2O라는 물 분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HF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입한 응집제는 CaOH2라는 수산화칼슘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먼지 입경이 감소되는 경우에 보기에 조건을 증가, 감소, 변화 없음으로 답하시오. 1번에 침강속도, 2번에 비표면적, 3번에 원심력, 4번에 부착력. 자, 침강속도라는 것은 침강속도 보이지라는 것은 18 마이크로분의 D의 제곱, 로S 마이너스 로 G예요. 그래서 침강속도라는 것은 직경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러면 침강속도라는 것은 입경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입경이 감소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입경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침강속도는 감소하죠. 반면에 비표면적 SV라는 것은 D분의 6이에요. 그래서 직경과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비표면적은 어떻게 되죠? 입경이 감소할수록 증가하게 돼요. 아시겠죠? 침강속도는 비례하고 비표면적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침강속도는 입경이 작아지면 감소하지만 비표면적은 증가한다는 거. 자, 그리고 원심력은 입자가 크면 클수록 원심력이 커지죠. 그래서 입경이 작아지면 감소하면 감소합니다. 반면에 부착력은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부착력이 커지죠. 그래서 입경이 감소하면 증가하게 되죠.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황산화물의 착지 농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3가지만 쓰시오. 다시 말해서 황산화물이 지표에 떨어지는 농도를 최소화를 시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굴뚝의 높이를 높게 하면 되죠. 그리고 황이 없는 저유황률을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지표적으로 안 떨어지게 하면 되니까 배출되는 속도를 높여야 돼. 그럼 배출되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배출되는 가스의 온도를 높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배출가스의 온도를 증가시키고 배출되는 가스의 속도를 높여주고 저유황률을 사용하고 굴뚝의 높이를 높여주는. 그래서 3가지만 서술하시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사용한 서술한 3가지만 서술하시면 돼요. 3가지만 쓰라고 하는데 4가지를 적었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딱 1번, 2번, 3번만 채점을 하게 되죠. 그리고 17번
다음은 비분산 적외선 분광분석법에서 장치의 성능 중 응답 시간에 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1번은 시료 광속과 비교 광속을 일정 주기로 단속시켜 광학적으로 변조시키는 것으로 측정 광신호의 정폭에 유효하고 잡신호 영향을 줄일 수 있다. 뭐에 대한 설명이죠? 회전 섹터. 2번은 시료 중에 간섭 물질 가스의 흡수 파장력의 적외선을 흡수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가스 필터와 고체 필터가 있는데 이것은 단독 또는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한다. 여기서 가스 필터와 고체 필터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필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광학 필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설명을 보시게 되면 제로 조정용 가스를 도입해서 안정된 후에 유로를 스팸가스로 바꾸어 기준 유량으로 분석계에 도입하여 그 농도를 눈금 범위 내에 어느 일정한 값으로부터 다른 일정한 값으로 갑자기 변화시켰을 때 스텝 응답에 대한 소비 시간이 3번이어야 한다. 3번은 1초. 또 이때 최종 지시치에 대한 90%의 응답을 나타내는 시간은 40초 이내여야 된다. 그래서 4번은 40초가 되겠죠.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건식 스케석주의법의 특성을 4가지를 쓰시오. 자, 건식 스케석주의법은 배연타랑법의 종류입니다. 그죠? 자, 건식, 마른 상태에서 아황산가스, 황성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배기가스에 대한 온도 저하가 거의 없어요.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장치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장치가 크기 때문에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수질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배기가스의 온도 저하가 거의 없다, 장치의 규모가 크다, 대용량 처리가 가능하다, 수질 오염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헨리 법칙에 적용 가능한 물질 5가지를 쓰시오 그랬어요. 자, 헨리 법칙에서 적용 가능한 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죠? 난용성 기체가 돼요. 난용성 기체라는 것은 물에 잘 녹지 않는 기체를 난용성 기체라고 그러죠. 자, 어떤 물질이 있느냐면 대표적인 일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산소, 수소 이런 것들이 잘 녹지 않는 물질이죠. 완전히 안 녹는 게 아니고 잘 녹지 않는 물질을 난용성 기체라고 하고 그 난용성 기체에 적용되는 게 헨리 법칙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0번 문제입니다. 배기가스 채취 시에 채취관을 보온 또는 가열을 하는 이유 3가지를 쓰시오. 공정시험법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서술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배출가스 중에 수분 또는 이설점이 높은 가스 성분이 영축해서 채취관이 부식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보온 또는 가열을 합니다. 두 번째, 여과제가 막힐 염려가 있는 경우. 세 번째, 분석 대상 가스가 응축수에 용해서 오차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보온 또는 가열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온 또는 가열을 하는 이유는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시험을 친 다음에 문제를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준 문제를 제가 다시 재편집을 해서 문제를 새로 만든 겁니다. 따라서 시험을 치는 여러분들이 가장 정확하게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복원도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복원을 해서 제게 보내주시면 후배들을 가르치고 교재를 출간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만든 문제는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 제가 사용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사용하는 메일은 kwe7002@한메일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그만큼 제가 정확한 자료를 이용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